이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출 증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부가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앞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부가가치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뭐냐면은 마진이에요. 마진. 마진.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유통인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편한데 내가 어떠한 물건을 1,000원에 사왔어요. 1,000원에 사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경우에는 판매를 할 때 뭐죠? 1,000원에 떼온 걸 1,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1,000원에 물건을 떼왔으면 기본적으로는 뭐 1,500원이 됐던 2,000원이 됐던 그 안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마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떼와서 1,500원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 마진은 얼마가 될까요? 500원이죠. 500원. 그 500원에 세금을 붙이는 게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뭐 10%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500원에 곱하기 10%인 그 5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앞에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농산물, 그렇죠?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이러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줘요. 그 외에 이제 연탄, 무연탄, 그리고 교육 서비스, 이제 학원들이 있죠. 학원, 그리고 병의원, 도서, 신문, 잡지 이러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제 국민 후생이라고 해서 국민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법에서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뭐 병의원 중에서도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중에 이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인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병의원들은 면세가 됩니다. 제가 가끔 세무사지 않습니까? 세무사라고 한다면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꽤 많이 들어요. 아, 홍세무사야, 홍세무사야. 내가 부가세 때문에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나 부가세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돈은 세금을 걷어가? 어? 부가세 때문에 나 못 사게 사업 못 하겠어. 라고 저한테 이제 많이 하소연들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겉에서는 이제 네 사장님,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씨 웃어요, 웃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담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부가세는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옷 제조회사예요. 옷 제조회사면은 어 물건을 옷 판매하는 회사한테 1,500원에 팔았어요. 1,500원에 팔았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랬을 때 우리는 1,500원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옷 판매, 그 다음 단계에는 옷 판매하는 사람한테 받아요. 1,500원의 10%인 1,650원. 그렇죠? 그래서 1,500원을 팔았는데 150원 더해서 1,65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150원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받아서 낸 거잖아. 내 앞 사람한테, 나 앞에 거래해 있는 사람한테 받아서 낸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옷 제조회사인데 옷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실을 샀어요.
실 샀을 때 내가 500원에 실을 사왔어. 그런데 나는 사실 원사를 만드는 회사한테 550원 줬거든요. 50원을 더해서 줬어요. 물건값은 500원인데 550원을 더해서 줬어. 부가세만큼.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얼마를 내냐면은 아까 옷 판매했을 때 150원, 1,500원에 10%에 150원을 더 받아왔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사왔을 때, 원재료 사왔을 때 부가세 부담한 거 50원, 500원인데 550원 줬잖아요. 그 50원을 뺀, 150원에서 50원 뺀 100원만 납부를 해요. 그 말은 뭐죠? 나는 부가세를 한 푼도 내 주머니에서 내는 건 아니에요. 앞 사람한테 받아서 납부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사왔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를 납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실질적인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세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를 먼저 받았다가 이걸 고이 모셔뒀다가 나중에 납부를 하시면 괜찮은데 써요. 돈이 당장 급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거래처한테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면은 부가세를 별도로 받은 다음에 이걸 고이 모셔놨다가 납부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쓰죠. 중간에 썼다가 납부할 때 보면은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면은 이게 내가 꼭 내 돈을 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다? 부가세는 원래는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그림을 쫙 살펴보면은 이해는 되실 거예요. 부가가치세 과세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면은 우리가 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시면은 색깔을 제가 넣어놨죠. 갈색 부분이 이제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해놨어요. 갈색 부분 자체는 과세 사업자예요. 부가세가 과세되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 노란색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 이렇게 나누죠. 과세 사업자는 둘로 또 쪼개져요. 하나는 일반 가세자와 소규모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간이 가세자라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각 종류별로 살펴볼까요? 일반가세자는 일반적인 사업, 공산품을 대부분 취급하는 사업자죠. 그리고 농어민들 중에서도 가능하신 분들이 뭐다? 농산물 가공품 판매 사업자다. 농산물 가공품은 원칙적으로는 과세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간이가세자는 이제 소규모 일반적인 사업, 소규모 공산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분들. 그리고 소규모 농업인들 중에서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 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뭐죠? 농산물을 재배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인도 포함이에요. 농업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부 농산물 가공품 뭐죠? 단순 가공. 그렇죠? 곡물을 빠거나 말리거나 대신 가미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 가공이 아니라도 뭐라고 그랬죠? 그 된장, 고추장, 간장 말씀드렸죠. 그거 이제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료품이기 때문에 해준다. 하지만 이것도 공장에서 규격화돼서 포장되어서 밀봉되어 나오면 이것도 과세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냐?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2번 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상반기 때는 그 다음 달 상반기가 끝나는 그 다음 달이 7월이잖아요. 7월 25일까지. 그리고 하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합니다.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끝나는 그 다음 달 25일까지. 간이가세자는 혜택을 준다고 그랬어요. 신고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2번도 아니고 한 번.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해가 끝나는 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 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죠. 왜? 부가세가 거래되는 품목, 가세되는 품목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없어요. 다만 2월 달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은 별도로 해줘야 되고 복잡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매출을 얼마큼 했다고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세액, 매입세액인데 아까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옷 제조회사는 물건을 팔 때 10%를 더 받죠. 그걸 매출세액이라고 그래요. 1,500원에서 10%인 150원을 더 받아서 1,650원을 받게 되죠. 왜 150원 더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매입세, 내가 물건을 원재료를 사왔을 때 더 내는 세금, 그거를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원래 500원짜리인데 50원을 더해서 550원을 줬죠. 그 50원을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세무서에 납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 가세자는 공급가액의 10%, 그러니까 1,500원에서 10%인 150원을 더 받아오는 거가 되는 거고, 매입세액 공제를 바로 보면 내가 사왔을 때 부가세 부담한 것은 무조건 공제해요. 그래서 150원, 1,500원의 10%인 150원을 받고 내가 구입했을 때 더 준 50원을 뺀 나머지 100원만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는 거죠. 그럼 간이가세자는 어떻게 되느냐? 간이가세자는 저기 기재되어 있는 거는 되게 복잡하죠. 뭐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뭐저거 하는데, 단순히 말씀드리면 상당하게 납부되는 세금이 되게 작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가세자의 뭐 절반, 반의 반 수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세금적 혜택이 있다라는 거겠죠. 면세사업자는 뭐 매출세액 없죠. 왜? 부가세가 과세되는 품목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팔아도 뭐 1,500원에 팔아도 150원을 더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세가 없고요. 대신 매입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떠한 것들, 농사를 지려면 많은 것들을 사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공산품 사는 거, 농기계, 농기자재 같은 것들 다 공산품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 부가세 다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낸 것만큼 차감하거나 환급 되돌려받지를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농어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금 계산서 발급은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발급 의무예요.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간이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로 빵원에서 4,800만 원까지는 세금 계산서 그때 이제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 마저 발급을 못 하게 되세요. 그래서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사업자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는 발급 못해요. 왜냐?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세금 계산서에서 세금자를 뺀 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농어민의 부가세 혜택. 이거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보시면은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시는 거니까. 자, 우리가 농어민에 대한 혜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세 중에서. 하나는 농어민에게 공급받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근데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기자재를 사왔을 때 이미 부가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유통됐을 때 부가세 자체가 아예 안 붙게끔 조치를 해놨어. 그래서 그걸 영세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왜? 우리가 구입했을 때 부가세 자체를 주지 않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죠.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물건들은 우리가 농사 지려고 사왔을 때
부가세를 주고 사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면 1,100원, 100만 원이면 110만 원, 뭐 큰 기계, 뭐 비싼 게 1억이면 1억 1,000 이렇게 주고 사왔던 거예요. 부가세를 더 주고 사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후 환급, 돈으로 줘요. 농업인들한테. 저는 이게 처음에는 농업인들이 되게 많이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축산업용기자재 부가세세 사후 환급 제가 강조를 했죠. 꼭 챙겨 받으세요. 첫 번째,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농기자재, 이걸 먼저 봐야 되겠구나. 자, 화면에 보시면 총 62가지의 품목에만 한정을 해요. 그래도 꽤 많죠. 이 62가지 품목 몇 가지만 볼까요? 뭐 농어업용 필름, 이 필름 우리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뭐 농업 이온용 파이프, 과일 봉지, 지주목, 뭐 부직포, 배지, 양수기,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해요. 이게 1번부터 해서 법에는 총 62가지, 제가 이거를 했을 때보다 더 추가돼서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성기까지 총 62가지 품목이거든요. 이 품목을 했을 때는 여기에 샀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돈으로 직접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물건 62종 물건을 사실 때 세금 계산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된다. 카드 안 돼요. 카드로 결제하셔도 세금 계산서 받으셔야 돼.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거 어떻게 발급받지? 나는 못하는데, 사업자도 안 냈는데. 그리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라? 농협에서 대행해줘요. 농협. 단위 농협들 있죠? 지역 농협들. 거기서 대행을 해줘요. 단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법에서도 한 건당 환급액의 5%를 떼고 그쪽에서 대행을 해줘요. 5%만큼 수수료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건당 5만 원의 한도로 해서 5%의 수수료를 떼게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하고 두 번째,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농업인 확인이 돼야지만 사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농협의 조합원이다 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만 제출해도 해줘요. 그리고 나는 수수료 싫어. 그리고 그냥 난 내가 할래.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자가 있는 농업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대행 신청, 농협을 통해서 하실 거면은 뭐 분기나 반기에마다 할 수 있어요. 분기나 반기마다 매번 살 때가 아니라 분기나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0일까지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하실 거면은 뭐 분기나 반기에 다음 달 15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가냐면은 부당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부당 환급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이걸 샀어요. 이러한 농업 기자재. 그런데 내가 농업인이야. 그럼 저한테 와요. 에이, 김씨, 내 것 좀 해서 받아줘. 내 것 좀 해서 받아줘. 좀. 이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뽀록이 났어요. 뽀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걸렸어요. 그런 부정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한 100만 원짜리 샀는데 세금 계산서를 200, 300으로 끊는 거죠. 그럼 더 많이 받겠죠. 이런 것들 이제 부당 환급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부가세 환급받은 걸 당연히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자 상당액을 내야 돼요. 이자가 국세청 이자율은 되게 비싸요. 국세청 이자율은 9.125%예요. 시중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아요. 뭐 여기서 더해서 2년 내에 3번 걸리거나 아니면 한 번 추징된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은 2년 동안 전혀 환급을 못 받게 되시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다음은 소득세에 대한 신고, 법인세, 소득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법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을 법인세, 그리고 개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시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그런데 홍세무사야, 아무리 주변을 봐도 세금을 낸 사람들 나 본 적이 없는데
뭐 사실은 그게 뭐 사실인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은 농어민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법인세, 소득세, 과세 방법. 소득세는 아까 말했듯이 개인 농업인은 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돼요. 뭐에 대해서 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개인 농업인이 농업으로 발생한 농사를 져서 발생한 이익과 개인은 그거 플러스해서 금융, 근로, 기타 뭐 이러한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요.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보시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들 5월은 무슨 달이죠? 라고 하면은 한 열에 9분은 이래요. 당연한 정세무사야. 5월은 가정의 달이지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세금쟁이들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5월 달에 그 시내 읍내에 가시면은 보통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소세라고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뭐 사업으로 버는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뭐 이자 소득, 근로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소득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모든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게 원칙입니다.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당히 커요. 이 부분에서는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 개인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복식장부 의무 대상자라고 해가지고요. 올해 말고 직장년 매출이 400억 원이 넘어가면 사실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현실은 좀 그렇진 않죠. 그래서 뭐 크게 개인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될 건 없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업법인은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이에요. 의무예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지출증빙 설명하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농업법인하고 개인 농업인에 대한 감면, 비과세 뭐 이런 데에서 설명드릴게요. 되게 커요. 자, 우선 법인이 됐던 아니면 개인 농업인이 됐던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액 비과세예요. 내가 얼마를 벌었던 간에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식량작물이 뭐죠? 쌀, 그렇죠. 보리, 밀, 수수, 옥수수, 메밀, 이러한 식량작물, 감자, 고구마 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식량작물 자체는 전부 얼마를 벌었던 간에 비과세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외에 기타 작물 재배업. 뭐 대표적인 게 과일하고 채소가 있어요. 과수 채소가 있는데 개인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기타 작물, 과일, 채소 같은 경우에 수익 금액, 이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10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도리도리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뭐죠? 우리가 농사 져가지고 매출액 10만 원, 10억을 1억도 일으키기 쉽지 않은 마당에 10억을 일으키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뭐 몇 군데 못 봤어요. 개인 농업인 중에 이렇게 보신 분들, 나주에 배농사 하신 분하고 저기 해남에 고구마 하시는 분은 봤는데 그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도 과수채소, 그러니까 식량작물 외에 기타 작물 재배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조합원당 매출액 6억까지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5명이면 30억, 10명이면 60억, 20명이면 얼마요? 120억. 이렇게 조합원당 6억까지 매출분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안 매겨요. 농업회사법인은 매출액 50억 이하에 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안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 재배업으로, 그러니까 농업법인들도 이 정도의 매출이 일으키는 농업법인을 제가 쉽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작물, 이게 식량작물 그리고 기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발생시켜 가지고 세금을 내시는 분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농사 져 가지고 세금 냈다. 못 봤다 나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되겠죠. 자, 그 외에 뭐 작물 재배업 외에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개인 농업인 같은 경우에 농가 부업 소득이 있어요. 농가 부업 소득. 구체적인 건 다음 장에 나옵니다. 농가 부업 소득은 비과세를 해주고요. 영농조합법인도 이제 작물 재배, 농사하는 거 외에 수익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과세를 안 하고요. 농업회사법인도 작물 재배업 외에서도 발생된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계산해서 50%는 절감시켜줘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장은 부업소득이에요. 이거는 개인 농업인을 대상입니다. 개인 농업인 대상으로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는데 연소득 3천만 원이에요. 연소득. 아까는 매출액 기준이었는데 여기서 연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이란 것은 뭐 회계나 세법에서는 소득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이 3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사실은. 매출 3천만 원이 아니라 이익이 3천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 고공품,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다? 연소득, 이걸로 통한 이익이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매긴다라는 거예요. 뭐 고공품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뭐 볏짚이나 뭐 미랄 같은 거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멍석 같은 것들. 그리고 민박은 보시면은 무조건 농어민이 민박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를 시군구청 지자체에 해서 발급 받으시면 그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만 이 연소득 3천만 원 비과세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 판매에 대해서도 보시면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탐대실할 수도 있는데 농민들의 혜택 중에 큰 게 뭐가 있냐면은 자격농지에 대한 뭐 농지 비과세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증여, 영농증여, 그리고 영농상속 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상당히 크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왜 음식물 판매할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증여세 혜택이나 상속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을 영위해야 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3,700만 원이란 기준이 생겼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은 뭐 음식물 판매로 해가지고 소득을 뭐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해서 뭐 소득 발생되게 밝혀져서 감면을 못 받아요. 어떤 감면을 못 받아요? 양도세 감면, 증여세 감면, 상속세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농사에 매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혜택을 못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세청하고 분쟁이 상당하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음식물 판매로 그 비과세 혜택을 농업인이 받으시는 거는 제가 그렇게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 제조로 해서 이제 있는데 특산물 제조가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이게 특산물이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특산물 제조했을 때는 첫 번째 국산 농산물 재료를 이용해야 돼요. 국산 농산물 재료. 두 번째 옛날 방식 제조래요. 자, 첫 번째 국산 농산물 재료는 뭐 이해하겠어요. 국산 농산물 재료는 뭐 수입산 원재료를 안 쓰고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갖고 특산물을 만들어야 된다까지는 이해되는데 옛날 방식 제조? 그러면 뭐 스테인리스 그릇은 쓰면 안 되고 무슨 뭘 꼭 가마솥에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건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발효가 필요하면 꼭 그런 발효 과정을 거쳤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서 뭐 간장을 만들 때도 뭐 공장에서 뭐 전기 분해로 3분의 간장을 만드시 뭐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농가에서 간해 수농업 수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뭐 개인 공장 이건 개인만 해당돼요. 법인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했을 때 국산 원재료와 옛날 방식의 전통적인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더 돼요. 전통차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정통식품 품질 인증까지 받아야지만 농가 부업소득 3천만 원 비과세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농가 부업소득 중에 이제 축산부업이에요. 축산부업. 축산부업이면은 뭐 농가에서 그러잖아요. 뭐 소 좀 부업 수준으로 키우시고 돼지 키우시고 닭 키우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부업 수준이라고 치고는 규모가 너무 커요. 봤을 때 보면은 젖소가 50마리고요. 소가 50마리래요. 야, 농가에서 젖소 50마리씩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부업 수준이 아닌데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세법에서는 젖소 50마리,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뭐 닭, 오리 15,000수, 양봉 100군까지는 부업 수준이라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버셨으면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혜택이 상당히 큰 거죠. 자,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육성우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를 한 마리로 본다. 육성우가 뭘까요? 그래서 보면은 성축은 다 큰 소겠죠. 그런데 육성우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송아지? 송아지 아니에요. 송아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지금 청소년인 것 같아. 청소년. 그러면 육성우는 뭘 육성우로 부르나라고 세법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축산법에 가니까 저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젖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서부터 12개월까지를 육성우라고 하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부터 14개월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있는 소들은 두 마리당 한 마리로 친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치냐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매월 말 세어요. 세어서 그 평균을 내 가지고 이 마리수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재밌죠? 저는 50마리가 부업 수준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걸 요약한 내용들이고요. 다시 크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식량작물 재배업은 소득세 전액 비과세예요. 식량작물, 쌀, 밀,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고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의무가 굳이 없어요. 개인 농 같은 경우에 굳이 없어요. 소득세도 안 내고 그리고 부가세도 면세라서 없어요. 대신 기타 작물 재배업은 뭘까요? 기타 작물 재배업은 그 식량 외니까 대표적으로 과일 채소가 되겠어요. 이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익금액 매출액 10억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시는 농업인은 뭐냐면은 수익금액 매출액이 10억이 넘어가고 이러신 분만 사실은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어업, 임업, 축산업은 지나가고요. 민박, 전통차, 수산물재, 농가 부업소득이었어요. 이거는 연소득, 매출액에서 비용 빼고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이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넘어야지만 과세가 돼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민박 같은 경우에는 과세예요. 과세. 부가세가 과세돼요. 그래서 소득세 혜택은 주는데 부가세 혜택은 안 줘요. 부가세는 당연히 부가세 신고하셔야 돼요. 간회가사자로 낼지언정. 그리고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의무도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뭐 특산물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면세가 되는 품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을 수도 있는데 우선 민박 같은 걸 말씀드리면 무조건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의무도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농산물 판매장 계단 판매 소득이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국도 같은 데를 지나다 보면은 갓길에 컨테이너 설치하시고
그 안에 아니면 가건물 같은 거 설치하시고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들을 판매하시는 농업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득세가 과세래요. 국세청에 질의를 했더니 왜? 이게 옛날 질이거든요. 정말 이게 언제적이냐면 온라인 판매가 있기 전에 꽤 오래됐죠. 이때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더니 농산물 판매장 개설 판매 소득 이런 것들은 도소매로 보겠대요. 농업이 아니라. 그래서 과세래요.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산물은 당연히 면세가 되겠고, 그렇죠? 당연히 면세가 되겠고, 농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과세되거나 면세가 되겠죠. 그리고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무조건 의무예요. 온라인 오픈마켓 직거래 판매소득 요새 한창 많이 뜨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재밌는 건 국세청에 질의를 했더니 이거는 농업이래요. 농산물 판매장을 오프라인에 길거리에서 판매 시설을 갖춰놓고 하면은 도소매인데 온라인상에서 하면은 이건 농업으로 봐주겠대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이 판매하는 건데 하나는 온라인, 하나 오프라인인데 하나는 도소매고 하나는 농업이래요.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에서 조금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 직거래는 뭐다? 수익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식량작물이라고 한다면 전액 비과세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식량작물 외에 기타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0억까지는 비과세 돼요. 이것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대신 농산물 가공품 자체는 아니죠. 농산물 가공품 자체는 과세가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농산물이라면 면세가 당연히 되겠고, 농산물 가공품 중에 과세가 되는 품목은 부가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사업자 등록 의무는 만약에 식량작물 재배업이나 기타 작물 재배업에서 비과세 수준이라면 사람이라면 굳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도 되겠지만, 온라인 판매를 하는 순간 이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비서류 중에 의무가 사업자 등록증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내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요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OX 퀴즈 두 번째입니다. 박성실 씨는 올해 감자 재배로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성실 씨는 감자 재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받는다. 우와, 매출액 20억이래요. 매출액 20억인데 전액 비과세를 받는다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답은 뭘까요? 시계 가는 소리입니다. 자, 답은 5가 되겠죠. 5. 왜? 감자는 식량작물이에요. 식량작물은 뭐라고 그랬죠? 개인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 농업법인도 마찬가지고 식량작물을 통해서 얻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자, 다음은 지출준비 모으는 습관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제가 이 강의 녹화를 제안받았을 때 총 40분씩 세 타임인데요. 거의 40분씩 세 타임이 다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 챕터가 남았거든요. 마지막 챕터도 앞에가 더 중요하고 마지막 챕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되게 뒤로 빼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고 조금 짧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배분에 조금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지출 준비 모으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지출 준비라는 건 뭐냐면은 거래 상대방이 있어요. 뭐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겠죠. 이 둘이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해서 언제 얼마를 팔았다, 언제 얼마를 샀다 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해요. 이거를 지출 증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거래 날짜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가 적혀져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농업 경영장부를 작성하시거나 했을 때 뭐
얼마는 적죠. 뭘 사왔을 때 뭐 비료를 얼마 사오고 농약을 얼마 사오고 했을 때 얼마를 적고 또 얼마를 팔았다 해서 얼마를 적어요. 했을 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적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증빙을 받고 그 증빙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세법상으로도 5년간은 보관하게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새는 여러분들이 왜 또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농업 보조금에서 농업 보조금 지침서가 연말에 나오는데 뭐 전화번호부 옛날 전화번호부 두께만큼 두꺼워요. 여러 가지 보조 사업별로 필요한 그러니까 보조 금액하고 뭐 필요한 서류들 같은 걸 넣어놓는데 점점 갈수록 이러한 법에서 정하는 지출 증빙을 받아야지만 보조금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리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뭐가 확대가 됐냐면 재무제표를 무조건 작성해서 가져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중간에 모 지역에 모 농업법인이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네들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못했었는데 쌀농사 짓는 분이셨어. 그런데 재무제표 작성한 게 없다고 빨리 좀 어떻게 작성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죠. 증빙을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기억을 짜내고 그쪽 지역 농업에 연락하고 해서 각종 증빙서를 다시 받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어 드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튼 개인 농업이든 농업법인이든 농업보조금 분야에서도 이 지출증빙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출증빙, 정규 지출증빙이라고 해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출증빙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보시면 옛날에 이거를 문방구에서 샀어요. 문방구에서 사장님 세금 계산서 용지 주세요. 라고 하면은 용지가 있어요. 빨간색과 하얀 파란색 용지가 붙어 있고 먹지가 있어가지고 위에 쓰면은 두 개가 동시에 복사되듯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문구점에서 사와서 썼어요. 보면 내용이 공급자에서 매출자에 대한 내역이 있고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둘의 인적사항이 있고 작성연월일, 언제 거래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여기서 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그래서 뭐 100만 원이다 하면은 공급가액 100만 원 적고요. 거의 10%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이 세액에 기재되어 있고 밑에 품목에는 뭐 어떤 것을 거래했는지 기재해서 서로 빨간색은 매출자가 갖고 파란색은 매입자가 가져가지고 서로 증빙을 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똑같아요. 세금 계산서. 그런데 앞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이건 뭐냐면은 원래 세금 계산서 문구점에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기재했는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이요.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이메일로 주고받으세요. 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 있는 그림하고 뒤에 있는 그림은 똑같이 생겼어. 단 하나가 달라요. 공급자란에 이메일이 있고요. 공급받는 자란에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메일을 통해서. 사실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국세청이 껴있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쭉 내려보고 있어요. 이런 거래가 있구나 라고.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있구나. 이러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인이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억,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이 초과되면 무조건 의무 발급을 하셔야 돼요. 의무 발급자가 발급을 전자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정규 지출 증빙은 계산서입니다. 홍세무사 똑같잖아요. 뭐가요? 모양이.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그런데 하나가 틀립니다. 하나는 앞에
세금 계산서에는 세액이란 게 있었어요. 공급가액 옆에 세액. 근데 계산서에서는 제목에 세금자가 빠졌으니까 세액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할 때 주고받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농산물이 있겠죠. 농산물. 이 농산물을 거래하시는 여러분들, 농업인은 농업법인 당사자분들은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돼요. 계산서를. 자, 그래서 이것도 전자계산서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서로 쌍방간에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아라 라고 구세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계산서도 법인은 이제 무조건 전자계산서, 이메일을 통해서 전자계산서를 주고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3억. 이게 아마 법이 바뀌어가지고 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나 이게 2억으로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올부터니까 올 하반기 2022년 7월부터인가 금액이 2억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법인은 무조건 의무, 개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3억, 2020년 7월부터는 2억, 직전 연도 매출 규모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출증빙에 중에서 법에서 정하는 정규 지출증빙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 두 번째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사거나 아니면 문구점에서 문구 같은 걸 구입했을 때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가 되면서 이러한 영수증이 나오죠. 뭐 모양은 뭐 옛날 도트 단말기 같은 경우는 지직지직 소리 나고요. 요새 이제 뭐 신형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쓱 하고 나오고요. 맨 오른쪽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구입했을 땐 출력하면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적용받는 것도, 그거 받는 것도 법에서 정하는 정규 지출 증빙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저희가 그 농민에 대한 농기자재 사후 환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세법에서는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뒤에서 볼 현금 영수증 자체도 그 법에서 정하는 정규증빙이라 해놓고 왜 농업용 기자재 사후 환급에서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만 받으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이거는 뭐죠? 앞에 모양이 똑같잖아 라고 얘기를 하셔도 앞에 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고요. 이거는 현금을 주고 샀을 때, 자, 그런 거죠.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현금 내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발표해 주세요 라고 하죠. 특히 이제 촌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할배들이 하나로마트 가셔가지고 엄청 여기 목매다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도시에 있는 근로 월급쟁이 하는 자제분들이 부탁하는 거죠. 엄마, 아빠, 이거 이씨 빨리 해놔. 내 전화번호로 해라. 맨날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아드님, 따님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계속 누적. 그러면은 자제분들이 뭐 연말정산 혜택을 좀 받게 되시니까. 근데 그 현금 영수증은 사실은 이 페이지에 보시는 현금 영수증하고 가로하고 소득공제용이에요. 근데 사업 목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이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여기 가로치고 써 있는 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지출증빙용. 이건 뭐냐면은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여받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면서 부여받은 사업자 번호를 그걸 불러줘야지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 홍세무사 큰일 났어. 나 소득공제용 전화번호로 불러줬는데 어떡하지?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126이라고 해서 국세청 콜센터가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그쪽에서 몇 월 며칠 어디서 구매한 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지출증빙용으로 받을 걸 소득공제는 잘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바꿔줘요.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혹은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 자체가 입이 아파요. 그럼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카드가 하나 보이시죠? 신용카드처럼 생겼는데 사실 현금 영수증 카드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입 아프게 불러주실 필요 없이 현금 내시고 이걸 카드 제시하듯이 제시하신 다음에 찍 긁으면 바로바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편하죠. 이거 어디서 발급받느냐?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돼요. 세무서 가셔가지고 현금 영수증 카드 좀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발급해주고요. 직원이 많아서 여러 장 발급해달라면 여러 장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택스라고 국세청 세무 업무를 보는 사이트 내에서 신청해도 친절히 우편까지로 발송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증빙은 딱 이 네 가지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 그림에 보시면은 보시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맨 왼쪽에 보니까 간이 영수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음식점 가서 사장님 영수증 좀 많이 챙겨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만큼씩 주죠. 이만큼씩. 그리고 내가 문구점 가서 그냥 사와도 돼요. 그래도 이거 팔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통 뭐 통장으로 입금해주면은 뭐 증빙 주세요 하면은 입금표를 열심히 써서 주시는 분들 있어요. 대부분 많이 이걸 주시는 분들이 어디냐면은 기자재 뭐 포크레인 빌려주고 막 그러신 분들 이런 거 많이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기업에서 직원들이 뭐 개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쓰는데 뭐 법인카드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 자기 카드로 결제하거나 자기 현금 써가지고 해서 회사 통해서 돈으로 정산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출하는 게 지출결의서인데 이 지출결의서 자체는 법에서 인정하시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 지출결의서 뒤쪽에 본인이 쓴 뭐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개인 뭐 현금 영수증 붙이면 괜찮은데 딸랑 이 지출결의서만 써가지고 정산해주면 그거 자체는 법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현실 실무에서 많이 쓰는 영수증이긴 한데 지출증빙이긴 한데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지출증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받는 거는 물론 현실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법적 지출증빙을 내가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많이 그런 게 뭐 퀵 서비스나 택배나 물론 그런데도 해주는 데 있어요. 현금 영수 해주고 세금계산 해주는 데 있는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택배 아저씨 바빠 죽겠는데 택배 놓고 가시는데 아예 잠깐만요 현금 영수 얘기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죠. 퀵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그래서 거래 단위가 한 건당 3만 원이 안 되면 이러한 법적 지출증빙,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이러한 그 외의 영수증을 받아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이제 정규증빙을 수치하지 않아도 법적 정규증빙을 수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첫 번째 농업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과세가 많고 농산물이 또 면세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자를 많이 안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못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농업인들한테 일반 사업자들이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 판매, 농산물 취득했을 때에는 정규증빙을 안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연락이 와서 농업인들 중에 홍세무사야 왜요 했더니 큰일 났대요. 왜요 했더니 자기 아들이 회사가에 다니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우리 아들을 이뻐해가지고 이번에 추석 선물로 직원들 뭐 몇십 상자 몇백 상자를 우리 농산물로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계산서 발급 안 된다니까 회계팀에서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고 이씨 막 저한테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렸죠. 실무 일반적인 회사 실무자 중에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 관련된 내용하고 이 내용을 그분한테 아드님한테 전달해서 회계팀하고 한번 얘기해 보셔라. 이거는 그러면은 농산물 판 농업인하고 영수증 작성하고 계좌 이체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법에서 정하는 정기증빙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회계팀에서 확인하고 인지를 해서 그렇게 거래를 다시 성사시켜 줬대요. 그래서 저한테 저 고맙다고 한 박스 보내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 당하시면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인건비예요. 인건비도 사업하면서 돈이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외노자 구하기도 힘들고 외노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외노자한테 일당 뭐 15만 원 요새 20만 원까지도 한다는데 주고 어이 집에 가기 전에 잠깐만 현금 영수증 발급해야지 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못하는 말을 하고 가버려요. 왜? 인건비를 지급받는 분들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법에서 정하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발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한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는 어떡하냐? 인건비 자체는 그냥 매월 구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몇 명한테 얼마를 인건비를 줬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신고하는 것 한 번과 우리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아는 게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김말동, 홍길동한테 1년간 얼마 줬습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신고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듯 인건비 신고가 별도로 있어요.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건비 지출할 때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 자, OX 퀴즈 마지막입니다. 빨리 갈게요. 김기난 씨는 포크레인을 불러서 과수원 정지 작업을 하고 50만 원 지불하고 입금표를 받았다. 과수원 정지 작업 때문에 포크레인 불렀어요. 5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증빙 줘라고 했더니 입금표를 줬대요. 이거에 법에서 정하는 정규 증빙을 수취한 것인가? O, X. 치크치크치크치크. 답은 삑 X죠. 법에서 정하는 정규지출 증빙은 뭐라고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표는 정규증빙이 아닌 게 되겠죠. 자, 이게 속도감 있게 왔는데요. 제가 시간 배분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욕심에 조금 시간이 늘어난 점 조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셨어요? 한 2시간 조금 넘게 그 세금에 대해서 농업인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있으면은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밀도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어서 조금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농업인 내에는 이거 외에도 그 농업인에 대한 자격농에 대한 농지에 대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고 요새 영농 승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영농 상속 관련된 세금 문제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머리 아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